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9년 4월 23일은 미국에 사는 애슐리와 케빈 부부에게 소중한 딸 칼리 그렉이 태어난 날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뿐인 딸 칼리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아낌없이 키웠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 케빈이 폭력적이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슐리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그렇게 칼리가 4살이 될 무렵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칼리는 2주에 한 번씩 친아빠인 케빈과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딸을 위해 아빠와 만나게 한 건데 오히려 칼리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만나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칼리와 있을 때도 하루 종일 아이를 굶긴다거나 투명인간처럼 방치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었죠. 그녀에게 아빠와의 만남은 점점 고통이 됩니다.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애슐리는 히스 스마일리라는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히스는 친아빠 케빈과는 달리 칼리를 자신의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줬어요. 새로운 가정에서 칼리는 다시 안정된 삶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평온해 보였지 사실 칼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애슐리의 이혼과 재혼은 분명 딸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잦은 환경 변화는 어린 칼리에게 큰 혼란을 안겨줬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어린 나이에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자주 환청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결국 환청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언어 보조 치료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칼리는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어요. 기분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2024년 1월까지 그녀는 복합적인 증상으로 매일 힘겹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2일 의료진은 칼리가 복용 중이던 졸로프트라는 약 대신 새로운 약 렉사프로로 약물을 변경하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졸로프트가 칼리의 증상 개선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은 보다 나은 치료 반응을 기대하면서 약을 바꾼 거죠. 참고로 이 두 개의 약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항우울제입니다. 자, 그렇게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24년 3월 19일 아침 미시시피주 랭킨 카운티에 위치한 칼리의 집이에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엄마 애슐리는 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중학교가 있는데 그곳에는 딸 칼리가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딸과 함께 학교로 향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인 새아빠 히스는 집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출근을 했죠. 오전을 무사히 보낸 뒤 오후가 되어 모녀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칼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 친한 친구들이 애슐리에게 칼리의 비밀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칼리가 6주 전부터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엄마 몰래 또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고요. 또 3월부터는 자주 상처를 입은 채 나타났는데 친구들이 너 이거 무슨 상처야?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자신을 해쳤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거 좀 위험한데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죠. 친구 손목에 긁혀있는 자국이 있으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3월 19일에 칼리의 엄마 애슐리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엄마는 화가 나서 집에 오자마자 딸의 방을 막 뒤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마리아나와 전자담배가 발견이 되죠. 칼리는 황급히 엄마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곧 마리화나가 발견되면서 모든 게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했죠.
왜냐면 그녀는 평소에 애슐리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칼리는 애슐리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스스로를 점점 몰아세우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거실로 나왔다가 무언가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집 안에 설치된 CCTV에는 그녀가 들고 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서 3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의 정적에 휩싸인 후 칼리는 홀로 주방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 후의 행동이 정말 놀랍습니다. 총으로 엄마를 쏘고 난 후에 그녀는 정말 침착했어요. 14살 소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 집에는 리트리버 2마리가 있었거든요. 일단 같이 놀아줍니다. 그리고는 주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애슐리의 핸드폰을 들어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듯 했죠. 바로 새아빠 히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오늘 집에 언제 와?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그는 아내의 말투가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나 몇 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은데? 라고 답장을 했어요. 칼리는 애슐리인 척 새아빠와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응급 상황이야.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완전히 망했어. 라고요. 그녀가 부른 친구는 애슐리에게 마리화나 흡연 사실을 말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엄마에게 혼난 칼리가 또 수술을 해야 하거나 타인을 해칠까봐 걱정이 됐어요. 곧장 칼리의 집으로 향하면서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칼리, 화가 난다고 해도 누군가를 해치거나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자 친구의 말에 칼리가 답했죠. 이미 늦었어. 곧 친구가 칼리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는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시체 본 적 있어? 우리 엄마 저기 있어. 친구는 그럴 리가 있냐며 칼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칼리는 집 안쪽으로 안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애슐리가 총에 맞아 숨진 채 쓰러져 있었죠. 충격에 빠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칼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3발 남았어. 다음엔 새아빠 차례야. 라고요. 그녀는 혼란에 빠진 친구를 일단 마당으로 내보냈어요. 이후 거실에 설치된 CCTV를 떼어서 냉장고 안에 숨겼습니다. 철저하죠. 그리고는 총을 든 채 새아빠 히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를 차고에 세운 뒤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애슐리에게서 도착한 문자. 그 문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딘가 불안하고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히스는 조심스럽게 차고 문을 열고 직감에 이끌린 듯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분명 집 안에는 애슐리와 칼리가 있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거실은 너무 고요했고 집안 전체가 숨을 죽인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는 문을 열었을 때 칼리가 갑자기 그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탕! 하지만 다행히 순간적인 방사신경으로 히스가 몸을 급히 피했어요. 총알은 가까스로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즉시 칼리에게 달려들며 총을 빼앗기 위해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격렬한 실랑이가 이어졌고 마침내 그는 칼리의 손에서 총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쳤죠. 히스는 숨을 몰아쉬면서 곧바로 집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칼리의 방에서 사망해 있는 아내 애슐리를 발견했어요.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총을 쐈어요. 히스의 비명 섞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청바지를 입은 14살 소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약 30분 후
집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칼리는 경찰에게 체포되었죠. 칼리는 체포된 이후에도 엄마를 죽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으로 경찰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그런 그녀의 태도에 오히려 경찰들이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16일 칼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살인, 살인미수, 증거인멸이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 측 변호인단은 칼리가 평소에 성적이 좋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며 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착한 아이였던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리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죠. 특히 사건 6주 전부터는 마리화나에 손을 댔고 양극성 장애, 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일주일 전에는 약물이 변경되면서 정신이 완전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2일차에는 칼리의 새아빠 히스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딸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줬어요. 그는 칼리가 화를 낸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사건 당시 그녀는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칼리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듯 법정에서 히스와 칼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둘은 살짝 미소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은 법정 안에 있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재판 초반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정말로 칼리가 일시적인 정신 혼란 속에서 벌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4일차에 접어들며 또 다른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반박에 나섰어요. 특히 칼리에게 약물을 처방해온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 올리비아가 증인석에 올랐는데요. 그녀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새로 바뀐 약물 경과에 대해서 칼리와 직접 상담을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칼리는 그 어떠한 살인 충동이나 환각 증세도 보이지 않았고 겉으로도 매우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태였다고 해요. 올리비아의 증언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약물 부작용에 의한 일시적 정신혼란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의문을 던지는 결정적인 반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앤드류 클라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칼리가 양극성 장애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그녀가 친구들과 폭력적인 밈을 사용하면서 대화한 기록을 봤을 때 그녀는 범죄를 저지를 만큼 냉담한 인간이 맞다라고요. 덧붙여서 몇몇 전문가들은 냉장고 속에 CCTV를 숨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한 차례 살인 후 차분하게 자기야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새아빠를 유인하려 한 점이 정신 이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4일차에 등장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칼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던 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이제 칼리의 재판은 최종 판결만은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 칼리는 플리바게닝을 제안받은 바가 있었어요. 검찰은 만약 그녀가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 징역 40년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칼리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정신 이상과 미성년자, 이 당시 만 14세였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길을 택했죠. 그녀는 정신질환의 영향과 어린 나이를 이유로 자신에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요?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칼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 재판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2024년 9월 20일 배심원단은 단 한두 시간의 짧은 심의 끝에 당시 15세였던 칼리 그렉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칼리 측이 주장한 정신 이상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그녀가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결로 인해 고작 15살에 불과한 칼리는 가석방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평생을 교도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엄마 애슐리를 쏘아 죽이고 새아빠 히스를 향해 총을 쏜 뒤 도망친 칼리. 그리고 수많은 재판 과정 속에서 자신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녀는 특별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배심원단이 최종 심의에 들어간 동안에는 법정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기까지 했죠.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내려지자 그녀는 처음으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막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그토록 무표정하던 소녀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칼리와 그녀의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6일 칼리의 가족은 새로운 항소 절차를 준비하며 변호사 제임스 머피를 선임했죠. 제임스는 음주운전과 폭행, 살인 등 중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인데 지금까지 맡은 사건 중 무려 80%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실력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리는 사건 당시 고작 14살이고 재판 당시에도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입니다. 라고요. 그의 발언은 향후 항소 재판에서 칼리의 연령과 정신 상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6일부터 지금까지도 칼리 측은 재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랭킨 카운티 법원은 칼리 사건을 다시 심리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심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랭킨 카운티 검사 캐셔린 유먼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재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죠. 그녀가 단순히 어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계속 요청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3년 12월 3일 미국 오하이오주 청소년 교정센터에서 앳된 얼굴의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그가 등장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목이 집중되었죠. 살인을 하고도 풀려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남성의 표정은 즉각 일그러졌고 이 기자들을 차갑게 지나쳐버립니다. 그의 정체는 도노반 니콜라스. 6년 전 불과 14살의 나이에 인간 이하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21살이 된 도노반은 결국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그는 어떻게 살인죄를 피할 수 있었던 건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생인 도노반은 태어난 직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 셰인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친어머니의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그때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돼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서 2005년 아버지는 한 여성과 만남을 시작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28살의 하이디 테일러였죠. 두 사람은 원래 15년이라는 시간을 친구로 지내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이디 또한 이혼을 하고 홀로 2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처지를 이해하면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이혼에 대한 아픔도 공유하다 보니까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이들의 데이트에는 항상 아이들이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캠핑도 가고 하이킹도 하고 하면서 마치 하나의 가정을 이룬 듯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덧 두 가정은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이디의 어린 두 자녀 11살 엘리사와 9살 토드에게 남자친구 셰이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동시에 2살의 아들 도노반에게 여자친구 하이디는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나 도노반은 하이디를 아주 잘 따랐는데요. 서슴지 않고 엄마 하면서 그녀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죠. 여기서 잠깐 이 도노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매우 영특했습니다. 3살쯤에는 이미 5살 아이의 문장력을 가진 것처럼 말도 조리 있게 잘해요. 근데 평소 성격은 매우 조용한 편이라서 사실 아버지에게 말을 잘 걸진 않았죠. 하지만 하이디에게만큼은 달랐어요. 그가 성장하는 동안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빠의 여자친구에게 수년간 의지했고 또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는 일반적인 부모-자식 관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자라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녀가 진짜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왠지 모를 소외감이 느꼈죠. 자기는 하이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실제 친자식은 엘리사와 토드잖아요. 어쩐지 나보다 저들을 더 아끼는 것 같고 외로움과 절망까지 경험합니다. 행여나 그녀가 자신에게 소홀했다 싶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그는 이때부터 다소 엇나가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와 하이디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하이디는 도노반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좌절했고 이 모든 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왜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정이 간다고 그녀에게 도노반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 행여나 아이가 또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절대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당시 이 집안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하이디의 친자식인 엘리사와 토드는 이미 성인이 돼서 각자 독립을 한 상태였고 남자친구 셰이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도노반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시간을 모두 아이에게 할애했고 밥 먹는 거, 노는 거, 대화하는 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하면서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도노반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심리치료를 알아봅니다. 좋은 의사를 찾았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도노반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문제 없다 이러면서 절대 안 간대요. 별 수 없이 하이디는 그래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시키면 분명 역효과가 날 거야 라면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했죠. 그런데 이 결정에 예상외로 아이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녀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신을 포기한 거라고 믿게 된 거죠. 이 생각의 회로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몸에 상처를 냈고 아픈데 더 나를 걱정하면서 달래줘야지. 왜 감싸주지 않고 이대로 포기하는 거지? 이건 분명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 이렇게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한편 이 도노반의 자해 사건 이후 하이디에게는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저 사랑으로만 대했는데 이젠 종종 목소리를 높여서 다그치게 돼요. 그래야 애가 엇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비록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이 가슴으로 길러온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노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왜 날 야단치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난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녀의 무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된 도노반은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환상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람 죽이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하고 또 잔인한 사건들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죽음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여기서 성적인 이야기로 막 키득키득거리게 됩니다. 마침 사춘기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수위가 점차 심해져요. 서로 자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유한 거예요. 이건 좀 선을 넘었죠. 그러던 2017년 4월 6일 그날 역시 집에는 하이디와 도노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또 도노반은 거실 소파에서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녀가 소파 옆을 지나치게 되는데 마침 그 순간 아이의 핸드폰에 살색만 가득한 그런 성적인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14살짜리 아이가 여자친구랑 음란한 사진의 문자까지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즉시 핸드폰을 뺏어 들었죠.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오면 이 문제를 논의할 거라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순간 이 도노반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표출합니다. 아니, 대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내 엄마라도 돼? 이 말에 하이디는 잠깐 동안 말을 잃었지만 이대로 져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면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이디는 일단 이 상황을 피하고 또 자신도 좀 화를 삭히기 위해서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묵묵히 집안일을 마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도노반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식칼 하나를 꺼내 들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그토록 바랬던 살인을 저지르기 전 특별한 의상으로 갈아입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검은색 바지와 흰색 후드를 꺼내 입었고 빨간색 마커펜으로 자신의 입술 이 양옆을 길게 이어 그렸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그 영화 속 조커 같았어요. 그는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했죠. 준비 완료. 이러면서요. 그리고 빠르게 주방으로 가서 하이디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하면서 비명을 질렀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노반이 끝까지 뒤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이미 하이디의 피로 새빨개졌죠. 이날 도노반은 무려 62차례나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지쳤는지 태연이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한편 이 천만다행으로 하이디의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신고를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침실로 갔고 핸드폰을 꺼내드는 그 순간 탕! 쫓아온 도노반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그녀의 머리를 쏘아버렸습니다. 하이디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사망하고 말았죠. 잠시 후 피를 뒤집어 쓴 도노반은 한동안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911에 전화를 걸었고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이디를 죽였어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프예요. 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내 제프가 그런 거예요. 하이디를 죽이던 그 냉혹함은 싹 사라졌고 마치 겁에 질린 어린 아이처럼 떨고 있었죠. 아니 그럼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그 제프라는 인물은 갑자기 왜 나온 걸까요? 자신 안에 있다는 살인마 제프. 사실 제프는 2011년쯤 미국 온라인에서 널리 퍼진 공포 캐릭터입니다. 흰색 후드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고 입이 길게 찢어진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대표적인 괴담으로는 제프는 학교 폭력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도노반은 이런 제프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혹됐죠. 그는 제프가 살인을 통해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동경했습니다. 도노반에게 제프는 동경의 대상이자 점차 친구로 바뀌어갔어요. 몸속에서 스스로 이 제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제프가 도노반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상 속 친구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차 제프가 점점 자신을 장악해갔고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기 시작해서 제프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탈들은 모두 자기가 아닌 제프가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4월 6일 이날은 하이디와의 말다툼으로 자극받은 제프가 자신을 장악하고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건 제프야. 이러면서요. 그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은 뜨거운 화두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고작 14살이었으니까요. 미국 오하이오주 법상 그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법에 따라서 도노반에게 구형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은 7년이에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에 그를 성인 재판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죠. 청소년 재판으로 판결받는 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도노반은 무려 친엄마와 같은 피해자를 62번이나 찔렀잖아요. 재판부 또한 이건 너무했다 싶었는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죠. 그렇게 오하이오주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성인 재판에 회부됩니다. 이에 그의 변호인들은 청소년 감형을 받지 못하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건 해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도노반의 또 다른 인격, 제프가 저지른 범행이라면서요.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미 2명의 심리학자가 그를 진단을 했는데 해리성 인격장애가 아니라 그저 우울증 정도라고요. 2018년 7월 24일 결국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하며 도노반에게 28년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그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계속해서 항소를 합니다. 자신이 성인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 항소는 3년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처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청소년 정의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나서서 도노반을 지지하는 성명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아직 청소년이니 교화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라면서요. 결국 2022년 12월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청소년 법원에서 다시 판결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감이 된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어필을 했죠. 오랜 공방 끝에 청소년 고등법원은 도노반에게 21살이 되는 내년 2023년까지 정신치료를 받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6년만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입장들이 팽배히 부딪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죽은 하이디의 딸 앨리사는 법원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18년 재판을 통해 엄마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던 앨리사. 그녀는 도노반이 풀려나는 순간 자신은 엄마를 잃었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3년 12월 3일 21살이 된 도노반은 2년간 정신치료를 모두 끝낸 뒤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잔혹한 그의 범죄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죠. 이제 그는 오하이오주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은 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살인의 욕망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혹시 그가 웃고 있진 않을까? 그 진실은 오직 이제 본인만 알 겁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